오늘의 이야기는 한양 근교의 어느 양반가에서 첩의 딸로 태어나 말 한마디 없이 남의 그림자처럼 살던 여인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혼인으로 인해 운명이 뒤바뀌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신랑, 그리고 숨겨진 음모에 휘둘리는 이 여인 초이에게도 진정한 이름과 자리가 주어질까요? 한 여인의 진심이 거짓을 이겨내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옛 조선 영조 제위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근교 풍광 좋은 고을에 이판서의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세당당한 집이었으나 그 깊은 담장 안에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초희라 지었으나 저택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얘야, 물동이는 채우지 않고 어디서 허송세월하고 있느냐? 정실 부인의 비단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뒤로 하고 초이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종인지 이판서의 자식인지 집안 노비들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니 그 신세 참으로 기구하였습니다. 초이는 이판서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정실의 딸 화영은 말벗인 듯 몸종인 듯 초이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말 한마디 없이 손빠르게 움직이며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엌과 뒷간, 화영의 방안 청소일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판서댁 안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화영의 혼산날이 머지않아 다가왔으나 그녀는 심통을 부리며 시집가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결단코 가지 않겠나이다. 윤진사대 윤겸 도령은 수두를 알아 얼굴이 흉하다 하고 병약한 데다 행실도 거칠다 하옵니다. 어머님, 제발 소녀를 위해 다른 방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실 부인은 이판서에게 애걸하였으나 이판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겸의 집안은 선대부터 사돈의 맹약을 맺은 집안이요. 두 집안의 혼사는 이미 이판서의 부친이 정해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실 부인은 간교한 꾀를 내고 딸 화영이 죽으려고 한다고 거짓을 고하고 이판서에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날 밤 정실 부인은 별채의 제일 외딴 방인 초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내 자리는 없다. 이리 고생하며 살아봐도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느니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언니 대신 시집가서 이 집을 나가거라. 초이는 놀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미를 바라보았으나 어미 박씨는 정실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초이의 뜻을 묻지 않았고 초이 또한 감히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초이는 차라리 험악한 서방일지언정 시댁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수락하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늙은 하녀 월선이 초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월선은 일찍이 궁중에서 쫓겨난 후 이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초이의 손에 붓을 쥐어주고 또 어떤 날은 무명 치마 속에 예법서를 적은 종이를 감추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초이야, 내가 아는 혼례는 내 운명을 바꿀 큰 고비가 될 것 같구나. 지난밤 내 꿈에 붉은 학이 당산나무 위를 3번 돌고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았느니라. 정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천한 팔자가. 월서는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초이의 옷보따리를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초희, 너는 이 집에서 이름 없이 살았음에도 그를 깨우쳤고 마음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니 그것을 알아볼 사람이 네 앞에 나타날 것이야. 지금은 비록 첩의 소생인 것을 감추어야 하겠지만 때가 오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야. 초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담은 입술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줌의 달빛이 쓸쓸한 방 안에 흘러내리던 그 시각, 세상은 아직 그녀를 알지 못하였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홀옛날이 밝았습니다. 계절은 늦봄, 해는 아직 중천에 오르기 전이었으나 초이의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였고 겉으로는 고요하나 속은 출렁이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큰 대문에 들어설 즈음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랑 윤겸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관례에 어긋나게도 얼굴을 흰 명주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신랑이옵니까? 저 얼굴을 본 이가 없다 하더이다. 아이고, 그 흉터가 어찌나 참혹한지 거울조차 깨뜨린다 하옵니다. 수군거림이 홀레상 주위까지 퍼질 무렵 신랑 곁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따르는 사내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어 아뢰었습니다. 그가 바로 시종 만복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린 시절 처년들을 심하게 앓으신 탓에 낯빛이 상하셨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얘를 갖추고자 함이니 너그러이 살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눈짓만 주고받을 뿐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혼례는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초희는 단정히 절을 올렸고 윤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초희는 아늑한 신혼방에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워졌고 혼례 촛불 2개가 부드럽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며 천으로 얼굴을 가린 윤겸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을 움켜쥐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마침내 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례가 불편하지 않으셨소이까? 초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하였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그제야 윤겸이 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런데 천으로 가려졌던 윤겸의 얼굴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곱고 단정하며 눈빛은 깊고 따스하였습니다. 그는 초이를 곧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놀라셨겠구려.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소이다. 우리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혼인을 맺기로 맹약을 하였으나 막상 혼례를 치른다 하니 상대의 참 마음을 알고 싶었소이다.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놀라고 염려하였을 텐데 그대는 조용히 나를 맞아주셨소이다. 초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그 정혼자가 아니옵니다.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으나 끝내 입술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속눈썹에 맺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초이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사정을 알 리 없는 윤겸은 초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고맙소이다. 낯선 이를 낯설게 대하지 않은 그대에게, 그리고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는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정중히 입에 올렸습니다. 초이. 잠시 멈추었다가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부인이 되셨으니 부인이라 불러야 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부인만큼이나 아름다운 그 이름 초이를 불러드리고 싶소이다. 누구도 불러준 적 없던 그 이름이 그날 밤 처음으로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초이는 남편의 다정한 부름에 가슴이 저리었고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눈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여느 부부처럼 행복한 신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100일이 채 되기 전 초이의 시아버지 윤참파는 병환이 깊어졌습니다. 초겨울을 앞두고 갑자기 기력이 쇠하더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였고 급기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참파는 예로부터 청렴 강직한 벼슬아치로 명망이 높았으나 나이와 과로가 쌓여 귀체가 상한 지 오래였습니다. 초이는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 전 뜰에 나가 약초를 다려 손수 시아버지의 약사발에 정성껏 따랐으며 밤이면 불침을 밝혀 곁을 지켰습니다. 송화가루는 기침을 다스리는데 그지없이 좋다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정성껏 쑤어 올리겠습니다. 초이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을 들고 난 후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가, 너의 손이 닿으면 약도 더 달게 느껴지는구나.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내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가 보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은 초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어? 윤참판댁 새 며느리 말이오. 그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지 않소? 장터의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인덕이 참으로 깊은 며느리를 보았군요. 떡방앗간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하늘도 그리 정성 깊은 사람은 돕는다 하지 않았소?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간밤에는 윤참판께서 처음으로 미음을 다 잡수셨다 하더이다. 그러나 이 칭송은 곧 한 집안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초이의 친정까지 닿았고 정실 부인과 화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저 천안계집이 그 귀한 집안에 앉아 칭송을 받는다 하니 그 자리는 본디 내 딸의 것이었거늘. 정실 부인이 찻잔을 거세게 내려놓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화영은 이를 악물며 방안을 서성이다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하늘의 은혜니 인덕이니 칭송까지 받는다 하니 어머님 어찌하면 저 아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 명성은 원래 제 것이어야 하는데. 정실 부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가에 길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춘이 그 애라면 쓸모가 있을 게다.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운 아이가 아니더냐?
화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하오나 갑자기 그 댁에 들이밀면 의심을 살 것이 아닌지요. 초이의 시어머니도 영리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마는. 정실 부인은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금춘의 어미가 중병으로 자리에 누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약값을 넉넉히 대어주고 그 식솔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어주면 은혜를 입은 줄 알고 기꺼이 들어갈 것이다. 천한 것들은 항상 그리 부리면 되는 것이야.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병수발을 돕는 척, 속으로는 초이의 허물을 소문내는 것이군요. 그렇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실 부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불을 지필 재를 조금 심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다. 내 혼인이 파해진 원한을 잊지 말거라. 이렇듯 하여 하녀 금추는 친정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초희의 시댁으로 보내졌습니다. 금춘이 들고 간 서찰에는 초희가 시아버지 병환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터이니 병수발에 도움을 주고자 금춘을 보낸다는 정성어린 내용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는 친정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였고 초희는 그 속에 담긴 진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금춘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문간에 섰습니다. 초희는 놀랐으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집안에서 함께 지내던 이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 하니 그 마음이 물결처럼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춘아,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반갑구나. 그러나 이곳에서 남의 집살이가 결코 쉽지 않을 터인데 내가 고생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초이가 금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비록 미약하오나 정성을 다해 아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희는 여전히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소 띤 얼굴로 지내고 공손한 몸가짐을 잃지 않았으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비추는 밤, 초이는 홀로 앉아 속마음을 되뇌었습니다. 이 몸은 정실의 딸이 아닙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될 사람인지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터인데 그때 서방님은 저를 어찌 생각하실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초이 또한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 대신 온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셨고 조용히 남편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등불 아래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고백해야 하나 끝없이 고민했으나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초이가 시집 온 지 1년이 조금 덜 지난 어느 날 윤참판의 병세가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기력이 빠지고 숨결은 예전보다 더 가빠졌으며 입술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초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쓰고 등을 쓸어주며 기력을 돋우는 약초를 다려 올렸습니다. 그 곁에서 금춘 또한 묵묵히 병수발을 거들었습니다. 금춘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성실했으나 어느새 눈빛이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참판이 마신 약차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방 안은 한순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의원이 달려왔으나 병세는 이미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의 뒷마당 한켠에서 금춘이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지난밤 직접 차를 우려내셨다 하더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진하고 냄새가 독하더란 말이지요. 소문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안채까지 퍼졌고 몇몇 하인들까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초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침묵 끝에 내뱉은 말은 냉정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조용하고 공손한 아이다. 허나 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내 시아버지의 병은 더 깊어졌구나. 그 병이 내 손에서 비롯되었다면 나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겠구나. 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 몸은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약하신 아버님을 위하였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무너진 믿음을 애써 붙들려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추는 조심스레 작은 보따리를 들고 초이가 기거하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는 마른 독초와 검은 가루가 담긴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초희의 옷장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독초가 싸운데. 시어머니가 뛰어들었고 시종들도 따라왔습니다. 작은 주머니 속의 가루를 확인한 윤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걸 누가 넣었는지 보았느냐? 금추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우연히 작은 마님 옷장을 정리하다 발견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나을까요? 이 소동이 퍼질 무렵 초이의 어린 시절 물건이라며 금춘이 또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무명으로 만든 옛 저고리였고 깃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수놓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박씨 소생 초희. 상단에는 가문의 문양이 없었고 옷감 또한 정실 자제들이 입는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초희의 친정어머니는 김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정실의 딸이 아니었단 말인가? 첩의 딸이 가문의 맏며느리가 되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람? 그날 밤 윤겸은 초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옷 부인의 것이요?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지옥 같던 친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여. 하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말은 윤겸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은 바람 소리조차 서늘했습니다. 이튿날 화영이 초이의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온갖 꾸밈의 말로 울며 읍소했습니다. 사실은 초이가 도련님의 얼굴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잘생기시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초이의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시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이는 방 안에 갇혀 조용히 자신에게 내릴 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초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초이는 밤마다 등불까지 꺼둔 채 손에 묻은 약초 향을 코끝에 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밖에서는 여전히 금춘의 말이 돌았고 초인의 친정의 정실부인과 화영은 날마다 사람을 불러다 과거 이야기를 들추며 퍼뜨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다 하더이다. 아무리 첩의 소생이라지만 예법도 모르고 글도 몰랐다지요. 그러나 그때 조용히 진실을 향해 나아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겸이었습니다. 윤겸은 시종 만복을 시켜 금춘의 움직임을 며칠째 살피게 했습니다. 만복은 밤마다 뒤뜰로 나가는 금춘을 뒤쫓았고 마침내 그녀가 외부 사람을 만나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화영과 어느 젊은 마부였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그 약초는요, 윤참판의 기운을 꺾기에 딱이었던지라 몸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혼례 때 숨겨뒀던 옷도 제가 미리 가져와 놓았지요. 만복은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튿날 윤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집안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마님께 씌운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만복의 말을 다 들은 윤겸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로 그 거짓을 끊겠다. 아버지의 목숨을 겨누어 이 집안에 칼을 들이댄 자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 오후 윤겸은 집안 어른들과 마을 원로, 초인의 식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윤참판은 아직 누워 있었으나 잠시 기운을 차리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윤겸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제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첩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허나 오늘 그 거짓을 밝히려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혼례 전에 금강산 암자에서 3년간 응거했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위해 집안의 후원으로 산사에 머물렀습니다. 혼례 당일까지 문 밖에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본 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나의 외모를 알고 시집 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만복이 이어 증언했습니다. 도련님은 혼례 전날까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있사옵니다. 금춘이가 화영아 씨와 공모하여 독초를 숨기고 거짓 증거를 꾸몄다는 사실을. 그 순간 월선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초이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고왔습니다. 제가 몰래 그를 가르쳤고 예법도 익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금추는 붙잡혔습니다. 윤겸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의 벌은 가벼워질 것이다. 금추는 처음엔 입을 닫았으나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댁 마님과 아씨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제 어미에 약값을 주신다 하여 어미가 아프다는 이유로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초인의 친정 정실 부인과 언니 화영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돈을 독살하는 음해를 시도한 죄로 고을 수령에게 고발되었으며 이 판서에게서조차 쫓겨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붉은 노을이 방문을 물들이던 그날 저녁, 윤겸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음의 빚을 안고 초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초이의 모습은 저녁 노을과 함께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윤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이는 고개만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윤겸은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늦봄의 바람이 창호지 틈으로 살며시 들어와 초이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을 탓하지 않소. 오히려 내가 그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던 나날들이 부끄럽기 그지없소. 윤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이 몸이 갑자기 이 집에 들어와 좋은 옷과 따뜻한 방을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과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윤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거짓을 함께 저지른 죄인이었는데 저를 내치시지 않으시는 시댁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하나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윤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얼굴은 마치 먼 꿈속에서 만난 듯 아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하나로 나에겐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두 번 다시 누구도 그대의 이름에 흙을 묻히지 못하게 하리다. 그날 밤 오랜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의 방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당산나무는 오랜만에 평온한 바람결에 잎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그 혼례 전날의 예언처럼 당산나무 위로 붉은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초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 초이 어디 있소?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꽃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아 피어난 것입니다. 초이는 이듬해 맞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처럼 고고한 눈매와 아버지를 닮은 단단한 기상을 지녔습니다. 그 후 2년 뒤에는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초이를 닮아 고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보고 기력을 회복하여 몇 해를 더 살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과 지혜에 늘 감탄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초이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요. 첩의 딸이라 업신여겼던 내 마음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시어머니는 종종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초이는 훌륭한 며느리, 지혜로운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자신처럼 세상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당초 이름 없이 살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홍문관 윤교리의 안 사람이 되어 세월을 보냈으니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때가 되면 비로소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새삼 떠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간성과 덕성은 결국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연우? 과거길에 오른 선비 곽정욱은 산모퉁이를 돌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루한 옷자락, 풀어헤친 머리카락, 고개를 들어 벚꽃잎을 바라보며 해실해실 웃는 거지 처녀. 이건 내가 접은 종이나비야. 꽃이 다시 필 때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도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응, 그땐 난 훨씬 더 예뻐져 있을 거야. 오라버니, 그때도 나랑 친구해줄 거지? 열해 전 외가에서 만났던 첫사랑 허연우, 고운 눈매와 총명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이름조차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은 왜 하필 이 벚꽃나무 아래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보가 되어 나타난 첫사랑과 그녀를 지키기 위한 젊은 선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소년 시절의 곽정욱은 몸이 약해 몇 해 동안 외가가 있는 고을에 머물며 요양을 했습니다. 그곳은 봄이면 겹겹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정욱은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허연우. 마을에서 총명하기로 손꼽히던 소녀였으나 아직 나이는 어려 그저 바람을 쫓아 뛰놀고 벚꽃나무 아래에서 시를 읊던 아이였습니다. 연우는 부끄러움을 잘 몰랐고 정욱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종일 벚꽃 아래에서 시집을 펼치고 접은 나비를 가지 끝에 달며 소리 없이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욱이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접은 종이나비야. 꽃이 다시 필 때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도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연우는 나비를 들여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응, 그땐 난 훨씬 더 예뻐져 있을 거야. 오라버니, 그때도 나랑 친구해줄 거지? 정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봄바람은 두 아이의 발치에 떨어진 꽃잎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맑고 총명했던 소녀가 먼 훗날 자신의 앞에 바보 처녀가 되어 다시 나타날 줄은. 인생이란 강물은 살아가면서 어떤 굴곡을 만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허연우의 집안은 대대로 책과 법도를 중히 여기는 명문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성품이 너그러웠고 어머니는 곱고 인자하였습니다. 연우는 그 사랑의 뜰에서 피어난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숙명과도 같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하나뿐인 오라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글보다 무리지어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책상 머리보다 노름판에 영혼을 저당 잡혔던 그 사내는 집안을 점차 파멸로 몰고 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연우가 17이 되던 해 아버지의 병세는 깊은 산골짜기처럼 어두워졌고 집안 살림은 기울어졌습니다. 달빛도 숨은 어느 밤 오라비는 몰래 집안의 전답과 문서를 전당 잡히고 끝내는 수백 년 가문의 숨결이 배인 마지막 집마저 다른 이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된다. 이번엔 정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름판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새벽, 문 앞에는 전당포 인부와 관아에서 딸려온 사내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본 순간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어머니 또한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 잇따라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는 비에 젖은 집신처럼 초라했고 연우는 덩그러니 비바람 새는 초가마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빗물이 들이치는 마당 끝, 소녀는 망연히 바닥에 흩어진 가족의 흔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린 그날 밤, 연우는 어머니의 낡은 약장 속에서 작고 둥근 환 두 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약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곧 뒤따르겠습니다. 소녀의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입에 털어넣고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말았습니다. 마지막 꿈속에서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종이나비를 접던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를 아직 데려가지 않기로 했던 것인지 다음 날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행랑아범이 연우를 발견하였습니다. 행랑아범 덕에 연우는 가까스로 목숨의 끈을 붙잡았으나 눈을 떴을 때는 이름도 부모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은 채였습니다. 눈빛은 흐렸고 말투는 흐느적거렸습니다. 결국 연우는 세상을 떠도는 바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니고 나온 것은 어머니가 손에 꼭 쥐어주며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연우야. 라고 당부하던 작은 천조각 한 장뿐이었습니다. 바람과 비에 닳아 글자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가문의 마지막 비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천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이름도 없이 떠돌았습니다. 떠도는 발길은 그녀를 다시 소년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벚꽃나무 아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혼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꿈속의 그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날은 봄 기운이 만발한 오후였습니다. 겹겹이 꽃잎을 두른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은 그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을 걷던 곽정욱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중 어릴 적 추억의 장소인 벚꽃나무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욱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맨발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머리는 산발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꽃잎 한 조각을 손끝에 받아 올렸습니다. 햇살 아래 무심히 서 있는 그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정욱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이 가슴속을 덮쳐왔습니다. 허연우? 그 순간 연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벚꽃잎 너머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연우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눈동자엔 정욱을 알아보는 기색도 과거의 기억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핀 꽃은 할 말이 많지요. 울다가 웃다가 또 지는 거야.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정욱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두고 떠난다면 자신의 삶은 결코 온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과거 시험이 아닌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벚꽃이 피었다 지면 또 피어나듯 내 기억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말없이 연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집에는 단 한 사람, 유모 안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모는 뜰에서 장작을 정리하다 말고 문간에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모, 이 아이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예전 외가 근처에서 지냈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연우를 바라보다 손끝으로 그녀의 볼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몸은 이곳에 우리와 있고 마음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지요. 그날 밤 유모는 연우에게 따뜻한 물로 손을 씻기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레 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기 손으로 지은 저고리를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가씨 나이쯤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제법 단정한 양반가의 딸이었지요. 연우는 조용히 유모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웃음이 많았지요. 허나 그 웃음 뒤엔 노름과 술이 있었고 결국 집안은 노름비 때문에 뿌리째 뽑혔습니다. 집이 넘어가던 날 저는 갓난 아이를 등에 업고 종들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주막 뒤에서 맞아 죽었고 그 아이는 병이 들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하여 저는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되었지요. 도련님의 할머님께서 저희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집에 들이셨습니다. 그를 알고 바느질 솜씨가 있었기에 처음엔 일꾼으로 시작했으나 도련님이 어릴 적 병약하실 때 정성으로 보살폈더니 집안에서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셨지요. 그 말에 연우는 무언가 아릿한 것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유모는 연우에게 조금씩 말을 건넸습니다. 이 바늘을 잡아보시겠습니까? 고개는 그렇게 숙이지 마시고요. 아가씨는 사람이십니다. 짐짝도 그림자도 아니에요. 연우는 말은 없었지만 유모의 말이 스치고 지나가면 잠든 듯한 표정이 잠깐씩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욱이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유모, 어찌하여 저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유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데 말이 꼭 필요하진 않사옵니다. 그해 여름 연우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기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엔 흐릿한 빛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유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욱의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매일 연우의 손에 바늘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시지요. 급할 것 없사옵니다. 손끝에 정성을 담으면 옷감이 알아줍니다. 연우는 처음엔 실을 꿰는 일조차 어려워했지만 바늘 끝이 옷감을 스칠 때마다 손가락에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해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정욱은 뒷마당의 평상에 연우를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글을 읽어주었고 필사한 식구를 건넸습니다. 혹시 이 글귀가 낯익습니까? 어린 시절 함께 읽었던 시집 중 한 구절입니다.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욱이 다시 시 한 수를 읊을 때 그녀는 중간에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꽃은 저도 그 자리에 다시 피고. 그 순간 정욱은 놀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연우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의아해하며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말 어디선가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정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꽃을 흔들면 씨앗이 떨어지고 때가 되면 다시 피는 것이지요. 이후로도 연우는 점점 더 자주 책장을 넘기며 눈길을 멈추었고 정욱은 그런 연우를 흘깃흘깃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에는 빛이 돌아오고 있었고 정욱의 마음에도 첫사랑의 설레임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봄, 겹겹이 꽃잎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욱은 연우를 데리고 예전 외가가 있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길이지만 발걸음은 기억을 따라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언덕을 오르자 그 벚꽃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뭇가지에 달린 무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누군가 걸어둔 종이나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구겨졌지만 나비의 한쪽 날개에는 연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나비예요. 저기에도 걸었었죠. 도련님께서 제게 주셨던. 꽃은 저도 그 자리에 다시 피고 마음은 잊어도 끝내 다시 돌아오리. 연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과는 다른 맑고 또렷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정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으로 제게 돌아오셨습니다. 연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랜 방황의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우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정욱과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기억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던 그때 오래도록 끊긴 줄 알았던 악연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겨울날 오후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쳐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자란 수염, 걸친 옷에서는 술 냄새와 노름판의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연우의 오라비였습니다. 여기 허연우, 그 계집이 있지? 내 동생 말이야. 어디 숨겼나? 정욱은 마당에 나와 그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연우의 오라비는 정욱을 밀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의 집 처녀를 멋대로 데려다 놓고 무슨 일이냐고? 내 동생이니 데려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연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오라비를 본 순간 눈이 커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이 먼저 흔들렸고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싫어. 난 가지 않을래. 오라버니 싫어. 제발 사라져. 그녀는 마치 기억을 잃었던 때로 되돌아간 듯 말이 흐트러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그녀를 안아 방 안으로 데려갔고
정욱은 오라비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돈이요. 뒷돈이 좀 필요해서 왔소. 내 동생이 여기 있다는 것도 참아줬고 소문내지도 않았으니 그 값은 받아야지. 정욱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래전 부모가 남기고 간 마지막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것을 전당 잡히고 마련한 은화를 연우의 오라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연우의 오라비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뭐 가난한 선비 집에서 이 정도면 많이 받았지. 내 놈도 쓸데없는 정이 많구만. 그는 거친 웃음을 흘리며 그 집을 나갔습니다. 정욱은 연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당신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제가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정욱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우는 오라비의 소나귀에서 벗어났고 정욱은 마지막 재산을 내어주면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연우는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언제나 몸에 꼭 지니고 다녔던 천조각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에 바랜 천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천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연우에게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가던 어느 날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연우의 손을 꼭 잡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니라. 혹여 내 오라비가 집안을 망칠까 염려하시어 너만은 보전하고자 마련하신 보배란다. 그러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몸에 지니거라.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달을 것이니.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정욱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천조각을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행, 독수, 후방, 이, 최처, 장보.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중행, 이는 겹겹이 핀 벚꽃을 뜻하고, 독수, 홀로 선 나무, 후방, 그 뒤편.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글자를 짚어 읽었습니다. 이는 너를 일컫는 것이고, 최애처, 가장 사랑하던 곳, 장보, 보물을 숨기노라. 그는 이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암호입니다. 겹벚꽃이 홀로 피는 나무 뒤편.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에 보물을 두노라. 이 말씀은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곳, 정욱과 함께 종이나비를 접고 시를 읊던 벚꽃나무 아래. 고향의 그 벚꽃나무, 제가 늘 앉아있던 자리.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 예감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그대의 미래를 위한 보물을 두신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 정욱은 연우와 함께 겹벚꽃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꽃은 이미 졌으나 그 자리에는 봄을 기다리는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천조각에 적힌 지시대로 나무 뒤편 연우가 어릴 적 늘 앉아 책을 읽던 바로 그 자리를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몇 차례 파헤친 끝에 납작한 기와 조각 아래에서 나무로 만든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고운 천에 쌓인 폐물 몇 점과 붉은 비단으로 둘러싸인 서류 다발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연우의 아버지가 집안의 몰락을 미리 내다보고
오라비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도록 따로 감추어둔 가문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연우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리 저를 보살피고 계셨사옵니까? 정욱은 그녀의 곁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대의 앞날을 걱정하시어 이리 준비하셨을 터이니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연우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정욱의 학문과 살림을 되살릴 수 있었고 마침내 정욱이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겹벚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던 그 나무 아래에서 끊어졌던 인연의 실은 다시 이어져 더욱 단단한 매듭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허연우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은 뒤 정욱은 더욱 학문에 힘썼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생겼고 자신의 곁에 유모와 연우까지 있으니 정욱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정욱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고 마침내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적한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길에서 정욱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은으로 만든 반지 한 쌍이 빛났습니다. 이제는 내 첫사랑을 이루고 싶소. 그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싶소. 내가 평생 그대의 곁에서 지켜드려도 괜찮겠소? 연우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요. 저도 평생 도련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봄날, 연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겹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은 한 번 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고 나비는 허물을 벗고 새 삶을 살아간단다. 어미도 그렇게 다시 태어났단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동그래지자 곁에 앉아있던 유모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품어주는 이가 있으면 다시 피어나는 법이랍니다. 연우는 유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 위에는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는 늘 어머니처럼 저를 안아주셨지요. 앞으로도 저희 집의 어머니로 살아주셔야 합니다. 유모는 눈가에 맺힌 감사의 눈물로 그 말에 답했습니다. 정원 너머로 정욱은 관복을 벗어두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정원의 벚꽃잎이 흩날렸고 아이는 그것을 쫓아 뛰어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리숙한 나무꾼 총각이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거지행색의 처녀를 구하고 마을까지 구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바보 같던 그 총각은 어떻게 마을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눈을 떴을 때부터 오키는 늘 남의 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병을, 애군을, 혼사를 내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오키에게 말했습니다. 오키야, 넌 하늘의 눈을 타고났단다.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그 말이 처음에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정말이지 오키는 15 무렵부터 사람들의 앞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질할 것도 없이 그냥 그리 되겠구나 싶은 것이 참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이의 병환을 미리 알아채고 약초를 권했고 홍수가 날 날을 알려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욕심을 내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입만 바라보며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오늘은 북쪽 패냐, 남쪽 패냐? 오빠는 도성까지 장사하러 가면서도
오키의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큰손이 올라를 알려달라고.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릴지도 말이야. 그는 오키의 예언에 따라 미리 물건을 준비하고 가격을 정하여 큰 돈을 벌려 했습니다. 양반들은 기생의 마음과 과거의 시기를 묻고 가끔은 방 안에 가두고 점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키의 예언에 감탄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변해갔습니다. 비가 올 날을 하루라도 틀리면 마을 사람들은 오키 내가 틀렸으니 내가 손해봤다 며 원망했습니다. 기륭을 묻던 양반들도 점괘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거짓 점쟁이 라며 욕을 퍼부었고 아버지조차 도박판에서 패하는 날이면 이 못된 년이 일부러 거짓을 말했구나. 라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완벽한 예언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오키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오키가 단 한 번 틀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10번을 맞췄던 은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키는 다른 사람들의 미래는 볼 수 있었으나 정작 자신의 행복은 찾을 수 없는 역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키는 점점 자기 삶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는 눈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흐리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마가 멎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불어난 채 다리 밑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어머니가 남긴 헝겊 주머니를 하나 챙겨 거기에 돌을 담아 치마끈에 묶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다리 위에 올랐습니다. 허원한 달빛조차 원망스러운 밤, 세상은 그녀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풍덩, 차가운 물살이 옷깃을 휘감고 숨이 목구멍 끝에서 멎어갈 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보시오, 살아야지요. 사람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되지요. 물이 얼굴을 훑고 하늘이 까맣게 일렁일 때 그 사내에 눈이 보였습니다. 둔하고 순하고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눈,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눈. 오키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점치려 하지 않는구나. 차가운 강물에서 나온 오키는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젖은 치맛자락은 무거워져 발목을 휘감았고 돌을 담았던 헝겊 주머니는 물을 머금어 그녀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춘복이 그녀를 끌어올리자마자 오키의 무릎은 풀어져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이런 밤중에 감기라도 들면? 춘복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업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젖은 옷을 더욱 차갑게 하니 겨우 살린 목숨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순박한 나무꾼에게는 그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키는 힘없이 그의 등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차갑던 몸이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는 것이 느껴지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살리려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춘복은 그녀를 업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에 가까웠습니다. 삼면이 흙벽으로 둘러싸이고 지붕은 지프로 덮였으며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고작 한 칸짜리 좁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몸을 녹이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 오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제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가족들이 제 능력을 이용하려 들 거예요. 하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고. 춘복은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쪽이 갈 곳이 없다면 소인과 함께 지내시면 어떠실지요? 비좁기는 하나 불은 피울 수 있사옵니다. 오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한 칸을 남녀가 함께 쓴다는 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일이었습니다. 설마 어찌 그런 망언을 하시는지요? 멀쩡한 처자와 방 한 칸에서 지낸다니 말이 됩니까? 춘복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양손을 휘저으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옵니다. 소인이 양반댁에서 받은 면포 한 필이 있사온데 그것으로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완전히 나눌 수 있사옵니다. 그 말에 오키는 입술을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안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천기를 읽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고 못된 양반들에게 걸리면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눈빛. 이 사내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맑은 눈빛으로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잠시만이옵니다. 집에서 저를 찾지 못할 때까지만 참으로 잠시만입니다. 춘복은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을 위해
소인이 꼭 조심하게 싸웁니다. 절대 무례되는 일 없도록 하겠나이다. 춘복은 예전과 똑같이 지게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해졌고 말투는 투박했으며 계산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를 속이던 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외상값 받으러 늦게 가세요. 오키가 밥 짓다 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헛시네. 오전엔 주머니가 텅 비었어요. 춘복은 그 말대로 해가 기운 뒤에야 찾아갔고 막 방앗간에서 쌀을 팔고 돌아온 허씨는 이야, 때마침 왔네. 하며 웃으며 돈을 꺼냈습니다. 또 하루는 장터 귀퉁이에서 누군가가 지게 아래 감춰둔 물건을 몰래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잠깐. 그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춘복은 조용히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고 도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아궁이 앞에서 김칫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지셨죠? 예전엔 맨날 덤터기만 쓰시던 분이. 춘복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이 좋은 건가 봅니다. 요즘은 참 일이 잘 풀리네요. 며칠 뒤 그는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춘복을 귀찮아하던 할머니가 이날은 특별히 말을 걸었습니다. 춘복 총각, 이 장작 좀 옮겨다오. 춘복이 놀라 고개를 들자 할머니가 뜻밖에도 친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걸 꼭 대장간 앞에 둬다오. 그런데 조심하렴. 그 근처에 장난꾸러기 애들이 늘 어슬렁대며 짐을 헤집어 놓는다더라. 예전에는 이런 조언 하나 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짐만 던져주고 빨리 가라고만 했죠. 아이들이 장작을 빼가기도 하고 호기심에 짐을 풀어보다가 흩어뜨려도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춘복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동네 아이들 몇이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춘복 아저씨, 오늘도 장작 하나도 안 없어졌네요? 아저씨가 보면 장난칠 생각도 안 난다던데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갔고 그는 혼자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손에 짐이 흩어지곤 했는데 이젠 왜 그런 일이 없는지, 왜 사람들이 조언까지 해주는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가 된장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쪽, 이 마을에서 복받은 총각이라고 불리는 거 알아요? 춘복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요? 오키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요. 어쩌면 복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걸지도 모르죠. 춘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키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보살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춘복은 어느새 마을에서 눈치 빠르고 정직한 총각으로 불렸고 그의 곁엔 언제나 조용히 걷는 오키가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조금씩 깊이 사랑해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춘복이 물가에서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 그 눈 속에 어떤 욕심도 없었다는 거려. 그는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볕이 따스하게 마당 끝 평상에 내려앉을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춘복은 괜히 손을 조물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쪽은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오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쪽은 내가 가진 능력이 사라져도 괜찮겠어요? 춘복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마침내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쪽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멀리 울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묵직하게 깊게 오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볼까요? 그 말은 청혼이었고 대답은 더 이상의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당산나무 아래서 작은 혼례가 열렸습니다. 장신구 하나 없고 금은보화도 없고 상복처럼 빛바랜 한복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두 사람 다 누구보다 눈부셨습니다. 마을의 노인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하늘도 기뻐할 것이요. 아이들이 들꽃을 뿌렸고 마을 안악들은 정성스레 끓인 감주 한 사발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등잔불 아래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던 면포 천 한 장이 아직도 조용히 방 한가운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천을 떼어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춘복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면 실수할까봐요. 지키기라도 하면? 오키가 작게 웃었습니다.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둘은 천끝을 마주잡고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매듭을 푸는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마지막 끈을 풀을 때 오키의 손가락이 춘복의 손등에 살짝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멈춰섰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설렘과 수줍음 그리고 서로를 믿겠다는 고요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긴장하지 마세요. 오키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방 한 칸. 그러나 그날 밤 그 공간은 세상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넉넉했습니다. 등잔부리 벽에 아롱아롱 그림자를 비추는 가운데 면포를 거둔 방 안엔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춘복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수줍음이 맴돌았지만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춘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두 손을 무릎 위에 조심스레 모았습니다. 저는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라도 하면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오키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춘복의 손 위에 살며시 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이니까요. 둘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서로의 온기가 몸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치 겨울 끝자락에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달콤했습니다. 춘복은 조심스레 오키의 손을 감싸쥐고 더 이상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잔불은 조용히 깜빡이며 두 사람을 감쌌고 오키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밤 춘복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품에 안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키는 그 품이 따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의 아픔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은 어둠이 가득했지만 작은 방 안의 그 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비가 한 달 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에는 진흙만 고였으며 마을 곳곳에서 물통을 들고 서성이는 이들의 한숨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을 닦을 물이 없다고 울었고 노인들은 손끝으로 바람을 짚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볕이 사그라진 마당 한켠에서 오키는 마당을 쓸고 있는 춘복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7날 뒤에 마을 북쪽 계곡에서 물이 솟아날 겁니다. 춘복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어서 마을 어르신들께 알려야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외투를 챙겨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듣는 듯했지만 이내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저 바보가 또 허튼 소리라네. 계곡에서 물이 솟는다니. 이번엔 웅덩이라도 파서 목욕터 만들 작정인가? 사람들은 웃으며 자리를 떴고 춘복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짐승들이 다니던 험한 북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삽 하나가 들려 있었고 허리에 찬 물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박혀 나오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입술은 마르도록 더위에 달아올랐지만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한 번쯤 보러 왔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말없이 삽질하는 춘복의 등 뒤에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 삽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줄래요. 춘복 아저씨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아낙 하나가 물병에 보리차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계곡에는 사람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마음 한켠으로 물이 샘솟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째 날이 되던 아침, 삽이 부드러운 진흙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찰박 소리와 함께 흙 속에서 서늘한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맑고 차가운 샘물이 땅을 뚫고 솟아나더니 작은 웅덩이를 이루며 땅 위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 손을 모아 물을 떠마시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솟았네. 진짜야. 이거 춘복이 말이 맞았던 거야? 마을 어른들도 놀라며 그 앞에 모였고 누군가는 정절을 하고 절까지 올렸습니다. 춘복이 저 총각이
우리를 살렸어. 사람들은 춘복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키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욕심내고 이용하려 들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신기한 이로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춘복에게 감사를 전했고 아이들은 계곡 아래 작은 물줄기를 따라 물장구를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샘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 물소리가 계곡을 채우며 영롱하게 울렸습니다. 오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서방님이 해내셨네요. 가뭄이 끝나고 물이 솟은 뒤 마을은 들썩거렸습니다. 장터에서는 여느 때보다 사람들이 붐볐고 춘복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도 뭔가 경외심 같은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권영감 역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그 바보 같은 나무꾼이 마을을 살렸다고? 하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영감마님. 계곡을 혼자 파더니 7날째 되는 날 정말로 맑은 샘물이 솟았다 합니다. 권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툭 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그놈이 그런 꾀를 낼 리는 없지. 그 뒤에 누군가 있군. 그는 하인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그놈과 함께 사는 처녀가 있다 들었다. 그 계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라. 며칠 뒤 하인이 오키에 대해 알아보고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마님, 그 여자 말입니다. 예전 한양 북촌에 살던 무당의 딸이라 합니다. 어미도 유명했고 그 계집도 천기를 본다며 떠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권영감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하하, 이젠 알겠구만. 그 여자가 점지를 했고 그놈을 앞세워 복을 타는 게야. 하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 말로는 그 처자가 물 솟는 날짜를 미리 말해줬다 하더이다. 그 말에 권영감은 등받이에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귀한 눈을 가진 계집이 바보 같은 총각 하나 옆에서 썩고 있다니 참으로 아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로다. 그의 입가엔 음흉한 미소가 물들고 있었습니다. 권영감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과거 시험이 다가오는데 급제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벼슬길에 든 친인척들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고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기를 읽는 여자가 바로 코앞에 있다니. 그 여자만 있다면 아들의 급제는 물론 집안의 모든 일이 순탄해질 것이야. 어떤 거래가 이익인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목소리는 나직해지며 계략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들여야겠다. 조용히 밤에 믿을 만한 놈들을 앞세워서. 그날 밤 권영감의 집안에선 하인들이 낡은 수레바퀴에 기름칠을 하며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키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강물 소리도 바람결도 고요했고 빨랫줄에 널린 젖은 천도 바람 한 점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간 마을 아이들에게 웃으며 점심을 나누어 주었고 장터에서는 안악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복은 장터 뒷길에서 나무를 받아오느라 늦었습니다. 오키는 작은 솥에 된장국을 올려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마당의 사내들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고요했고 입가에는 억지로 누른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봐요, 니시죠? 오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사내들은 그녀의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저희도 명을 받은 몸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입은 천조각으로 막혔고 두 손은 등 뒤로 묶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오키는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천조각 너머로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오키의 예지력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앞날은 훤히 보이고 그들의 얼굴에 드리울 희비도 읽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만큼은 언제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등불의 역설과 같았습니다. 오키는 남들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었지만 자신 바로 밑은 가장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물에 빠질 것도
춘복을 만날 것도 권영감에게 납치될 것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타인에게는 훌륭한 인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길은 다른 이들처럼 두 발로 걸어가며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오키에게 준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천기를 잃는 능력도 결국은 사람인 자신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오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권영감의 탐욕으로 짜인 올가미에 걸려들었고 짙은 밤의 장막 속에서 낯선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용의 손길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방엔 등잔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권영감은 자리에 앉아 손에 부채를 쥔 채 오키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레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내일 떠나는 내 아들 과거 시험에서 몇 등으로 급제하겠는지 말하거라. 그 말은 명령이었고 위협이었고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이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드님은 급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통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올가을 아드님이 새로 부임하신 고을에서 첫 풍년 제사를 주관하시다가 갑자기 내리치는 벼락에 맞아 반신불수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께서는 아드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충격으로 중풍에 쓰러지시어 말없이 여생을 보내시게 되겠지요. 권영감의 턱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거짓말! 그따위 헛소리로 날 위협하려는 것이냐? 오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선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심장이 벌렁대고 어지럼이 잦아지는 것을요. 정말 그랬습니다. 권영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는 날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막을 방법은 없느냐? 말해라. 내가 어찌하면 되느냐? 오키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마침내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걸어오신 길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권영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뭐냐? 그게 무엇이냐? 그 순간 창호 바깥에서 횃불의 그림자가 사랑방 벽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당 너머에서 거센 외침이 터졌습니다. 권영감? 오키를 돌려주시오. 우리를 살린 은인을 어찌 납치하고 가둘 수 있단 말이오. 춘복을 선두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춘복이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키, 괜찮소? 오키는 묶인 몸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복과 마을 사람들이 오키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오키를 끌어간 하인 중 막내인 덕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키와 얽힌 기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봄철 어머니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오키가 나지막이 일러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계곡 너머 동쪽 언덕 참나무 아래 자주색 풀이 있어. 그것을 다려드리면 나으실 겁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그 약초 덕에 위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덕세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녀를 끌고 간 일에 가담했습니다. 덕세는 견디다 못해 오키를 사랑채에 가두자마자 춘복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권영감님께서 형님의 부인을... 덕세는 고개를 땅에 박으며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춘복은 느리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밤 아내가 보이지 않아 애타게 찾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득달같이 권영감의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권영감은 눈앞이 핑 도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 자신의 운명 그리고 오키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여자를 돌려주겠다. 그는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겠느냐? 벌이 내린 뒤라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오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을 쌓는 일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도우신다면 하늘도 그 뜻을 알아주실 겁니다. 그 말에 권영감은 고개를 숙였고 사랑방 안엔 고요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들녘은 누렇게 익었고 마을 앞 계곡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질 무렵이면 장작불 옆에 모여 앉아 지게꾼 총각과 하늘을 보는 처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곤 했습니다. 그 둘, 처음엔 다리 밑에서 만났다죠. 처녀가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걸 그 총각이 업어왔다더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혼례까지 올리고 마을을 살렸다니까 말 다 했지. 사람들은 종종 그 일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날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고추를 말리고 장독에 뚜껑을 닦았습니다. 춘복은 나무를 해와서 장작을 팼습니다. 방 안을 가로막던 면포는 이제 없었지만 그날 처음 손끝이 닿았던 감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희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 끝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별빛이 소복이 쏟아졌고 살짝 서늘해진 바람이 익은 벼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여보, 우린 참 멀리 왔지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춘복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멀리 온 것도 같고.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점괘를 위한 것도 천기를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사람의 체온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